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그 선생님들한테는 계약 중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2달 동안 푹 쉬고 놀다가 계약할 때쯤 되면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이런 계약 증후군이 있는데 약간 지금 증상이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수업이고 개강 수업에 대해서 조금 떨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셰익스피어 강의를 아마 이 인문숲에서 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나한테 의뢰가 들어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셰익스피어 학자 중에서 국내 최고여서가 아니라 아마 셰익스피어 대중화를 부르짖고 다니는 이게 대중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셰익스피어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막 학생들한테고 제자들한테고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또 그런 시도들을 좀 해왔고, 그것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그 대학 캠퍼스 내가 아니라 일반 여러 분들을 모시고 셰익스피어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셰익스피어는 어떤 작가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대학로나 이런 데서 연극 보러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학로에서 올라가는 공연들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클래식한 작가들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몇 분이 배우들끼리 공동으로 모여서 시나리오를 쓰기도 하고 스크립트, 대본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탄생돼서 연극이 올라가고 이렇거든요. 셰익스피어도 바로 그런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셰익스피어를 볼 때 굉장히 아주 고전 작가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학구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셰익스피어 본인은 원래 견습 배우를 시작을 했고 배우 생활을 하다 글을 좀 잘 쓰니까 남의 글들을 막 빌려서 역사책 같은 거 빌려다가 그걸 가지고 대본을 쓰고 그것들이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많은 작품들을 쓰게 되는 굉장히 대중적인 작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들은 심지어 이제 셰익스피어가 그런 고전 작가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셰익스피어는 딴따라였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셰익스피어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너무나 그 학구적으로 파고들어서 그렇지 원래 그 사람 딴따라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셰익스피어를 소개하고 대중적인 어떤 작가로 전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 많은 그 고전 작품들이 들어와서 녹아 있고 엄청난 학식과 지식이 들어와서 녹아 있지만 셰익스피어 자신은 그런 그 고전적인 작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 고전 문학이라는 것의 이론이 그리스 때 다 결정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비극은 이래야 돼, 모는 이래야 돼 이런 이론 정립을 다 해놨습니다. 문학의 이론 정립을. 그런데 그 이론에 유럽의 그 이후의 작가들은 다 얽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라는 대로 정해진 대로 그 규범대로 작품을 쓰거든요. 근데 셰익스피어는 보시면은 알겠지만 계속 일탈을 해요.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할 때는 비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극적이어야 되고 희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희극적이어야 되고 그 어조가 일정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은 시적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 시적 정의란 뭐냐면은 권선징악이죠. 그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파멸을 당하고 이런 시적 정의가 문학에 있어야 된다.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또 연극이 대중들 앞에서 공연이 될 때 그 연극이 있을 법하게 보이려면은 지켜야 될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어야 되고 한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고 사건의 그 시간이 24시간 이내여야 되고 이런 걸 정해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죠. 비극 속에 반드시 희극 장면이 들어가고 또 선인이 아니고 선인이 악인이 됐다가 악인이 선인이 됐다가 그리고 선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인이어도 파멸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한 사건만 하라 그랬는데 셰익스피어 작품 리어왕 같은 거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실 텐데 주플롯과 부플롯이 있단 말이에요. 셰익스피어는. 그래서 주플롯에서 하는 이야기를 부플롯에서 똑같은 주제를 변주해가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건만 나야지만
그럴 법하다, 있을 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마구 그 고전 규범에서 벗어나요. 예, 그래서 일부 셰익스피어를 그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프랑스의 비평가들이나 볼테르 같은 비평가들은 엄청나게 비난을 하거든요. 예, 아주 무식한 그 작가다.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친 작가다라든가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낭만주의 시대가 오고 이러면서 셰익스피어 완전히 우상화가 시작되는데 그 우상화에서 그를 숭배시하는 요소가 바로 뭐예요? 자유로움이라는 얘기죠. 벗어남이라는 거죠. 규범에 매여 있지 않음. 예, 이것이 바로 그 낭만주의 시대 그 후대 작가들이 볼 때 가장 셰익스피어에게서 우리가 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예, 따라야 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모든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로움, 격식으로부터의 탈피, 예, 그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18세기 이 낭만주의 시대의 셰익스피어가 거의 신격화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시기에 우상화처럼 이렇게 완전히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지금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셰익스피어가 어떤가? 그 영국 영화과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400년이 흘렀거든요. 셰익스피어가 그 작품 활동을 하고 1580년대, 90년대, 1611년까지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400년이 흘렀죠. 그죠? 400년이 흘렀는데 그것도 동양의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셰익스피어 극이 안 올라가는 날이 단 하루도 없다 그래요. 예. 지금 현재도 대학로에서 보통 하루에 2-3개의 셰익스피어 극이 말갈량이 길들이기도 지금 공연이 되고 있고 코믹 로미오와 줄리엣도 공연이 되고 있고 예. 맥베스가 얼마 전에 했고 얼마 전에 또 햄릿이 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됐죠. 그러니까 그 400년이 흐른 이 시간과 이 공간의 모든 그 벽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셰익스피어를 향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연극 분야를 또 영화 분야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죠? 얼마 전에 좀 시간이 흘렀네요. 그 레오나르도 드카프리오가 예. 그 많은 그죠? 여성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 남성 배우가 로미오의 역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거의 뭐 깽단에 뭐라 그럴까요? 거의 그 깽처럼 해가지고 로미오의 역을 했단 말이에요. 현대판으로 나왔단 얘기죠. 예. 영화도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예 빌려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만드는 영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니 예, 이런 뮤지컬로 변형된 작품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심지어 라이언 킹도 그 애니메이션도 플랫 자체가 햄릿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모르신다면 제가 햄릿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라이언 킹 영화들 보셨어요? 예, 라이언 킹 영화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돼요? 삼촌이 왕권이 탐이 나서 형을 죽이고, 그죠? 예, 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심바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고 왕국을 떠나고 그 사이에 왕국은 황폐화되고, 예, 그러다가 다시 심바가 자기의 역할을 상기시켜서 다시 돌아와서 복수를 하는 복수극의 내용. 다 햄릿의 패턴이에요. 바로 예,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비를 차지한 그 숙부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게 햄릿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뜻밖의 예,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작품들 속에서도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셰익스피어를 모르신다 그러면은 현대 대중문화도 일부밖에 우리가 맛을 못 보는, 그죠? 알고 있었더라면 이만큼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데 셰익스피어를 모름으로써 정말 한 귀퉁이가 비어있는 그런 감상밖에 안 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심지어 혹시 그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나온 레스트 액션 히어로인가? 예, 하는 작품도 있어요. 그건 약간 액션 영화거든요. 거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to be or not to be 이 대사를 하고 not to be 하면서 불을 확 질러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거는 뭐야? 햄릿이 했던 고민이거든요. 예, 살을까 죽을까 뭐 이렇게 했던 고민 그거를 갖다가 액션 영화의 예, 그 시작의 초안으로 잡아서 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대중적인 문화 속에 셰익스피어가 살아서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대학에서 해보면은 너무 우리는 셰익스피어란 작가의 이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말 눈꼽맞이밖에 모르는 정말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너무 모르는구나. 심지어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그 소설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연극을 위한 대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항상 우리는 스토리로 바꾼, 그죠? 이야기 형식으로 바꾼 어린 시절에 다이제스트판 셰익스피어만 읽고 다시는 어른이 되어서 안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다이제스트판 그 이야기에선 소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인지 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연극을 위한 대본이었어. 그러면은 그래요? 소설 아니에요? 네, 다 셰익스피어 이름은 알아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모르는 거죠.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정말 그 유명세에 비해서 안 읽히는 작가가 셰익스피어예요. 또 혹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원작을 번역한 거를 읽으신 분 있으세요? 이야기책 아니라 원작을. 예, 있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예, 햄릿, 그렇게 유명하다는 햄릿도 원작을 번역한 완역본을 읽으신 분들 찾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안 읽히는 작가가 또 셰익스피어 작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이렇게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서 전 수업하다 막 울거든요. 막 일부 대사를 하면서 그 대사를 읽다가 막 눈물이 뚝뚝뚝뚝 흘리고 그래요. 그래서 수업을 못해서 잠깐만 그러고 다시 수업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 지금도 내가 이렇게 울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또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약간 수업이 제가 굉장히 감성적으로 빠져드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셰익스피어 대사에는 그런 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또 비평도 있어요. 사실은 제국주의자다, 남성중심주의자다, 예를 들어서 말갈량의 길들이기 같은 작품들 우리 커리큘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전 그거 꼭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해가 있거든요. 말갈량의 길들이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정말 못된 남자야, 아주 남성 패권주의자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셰익스피어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렇게 읽히지 않는 장치가 있어요. 분명히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놓은 장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치를 일부러 걷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원작을 안 읽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그 오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중요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갈량 길들이기를 꼭 넣었던 이유가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셰익스피어를 남성 중심주의자요, 패권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마지막 강의에다가 말갈량이 길들이기에다가 물음표를 딱 했어요. 말갈량이 길들여졌는가? 라고 물음표를 딱 했거든요. 아마 그 강의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실 정보가 나올 거예요. 정말이야? 이런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자니, 식민지 지배 이데올로기를 형성한 작가니, 남성주의 작가니, 이런 셰익스피어에 대한 많은 비난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일부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이제 미학 공부들을 많이 하시면 알겠지만 푸코의 이론에 모든 지식인은 자기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무리 중도적으로 학문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편향적인 번역을 하고 비평을 바라보더라도 남성들이 한 비평을 여성 중심적으로 다시 해체를 시키고 이런 분명히 나의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그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제가 종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400년 전에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그죠? 그때 이제 막 식민지를 영국이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국에서 바라볼 때 미국이란 나라는 완전히 신세계예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두렵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괴물처럼 와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그죠? 거기에 인디언들에 대해서 파견 나갔던 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가짜 막 글들을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들은 아주 야만적이고 뭐 어떻고 그러면 어때요?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은 그런 것들을 소재로 취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셰익스피어가 직접 거기에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당대 영국 사회가 반유태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감 있잖아요. 그게 논리적인지 합리적인지 따지지 않죠. 그냥 민족 감정이잖아요, 그거.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농민이?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셰익스피어 안에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지배 담론에 빠져 있어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대륙에 사는 존재들을 괴물화시켰다 그러면 그건 당대에서 신대륙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수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평하시는 분들은 21세기의 시각을 가지고 셰익스피어를, 400년 전의 셰익스피어를 재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당대에 글을 썼던 그 사람은 당대의 지식 속에서 자기가 듣고 보고 느낀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1세기의 사고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배포시킨 사람, 강화시킨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약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나는 모든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셰익스피어를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셰익스피어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 그것도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정치성 이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셰익스피어를 높이 평가하는 거는 첫 번째가 언어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하게끔 던져주고 있는 그 언어들.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어떤 정치성을 띄었고, 누구의 입장에 섰고, 누구 편에서 글을 썼고, 이런 문제보다도 더 먼저가 돼야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언어력이라고 봐요, 저는. 문학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어의 정말 뛰어남이라든가 그 감명스러움은 그 모든 셰익스피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저는 잠식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원작을 꼭 읽어보세요. 완역본을 꼭 읽어보세요. 라는 겁니다. 왜? 스토리로 바뀐 것에는 셰익스피어 언어가 없어요. 그거를 옮겨 쓴 작가의 글이 있는 거지 셰익스피어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4살, 5살짜리 제 아이들한테 셰익스피어 읽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4학년 때 제 둘째한테 읽어보라고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읽어보라고 줬어요. 스토리로 된 거를 주고 물어봤어요. 소감이 어때? 쿨해. 쿨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게 무슨 뜻이지? 얘가 다 이해했다는 건가? 그래가지고 어째서 쿨해? 그랬대요. 다 죽어? 그게 우리 아이의 소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플랫만 있잖아요. 줄거리만 있고 스토리만 있잖아요. 그 언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물론 아직 어리니까 그걸 감상할 시기도 아니지만 그 스토리만 쫙 있으니까 그 인상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다 죽지? 어떻게 하나도 안 살고 다 죽지? 그런 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쿨해. 다 죽어? 너무 솔직한 답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낄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여기다 전달을 하려고 적어왔는데 굉장히 지금 그냥 셰익스피어란 작가가 우리가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2시간 수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발췌해 놓은 글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이건 조실대로라는 작품 속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의 무대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배우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써요.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 들락날락하며 살아있는 동안 여러 역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셰익스피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관조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셰익스피어 수업을 하는 거는 대학 과정에서 커리큘럼에서 4학년 과정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작가가 어려운 작가이기 때문에 1, 2, 3학년 동안에는 좀 쉬운 작품들을 하고 좀 이제 숙성이 된 다음에 셰익스피어 강좌를 하기 때문에 4학년 과정이거든요. 근데 4학년들 여러분들 요즘 취업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교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컴컴합니다. 완전히 이 다운돼가지고 교실 분위기가 너무 안 됐고 안타깝고 그래요. 4학년 교실을 들어가면. 그런데 가서 제가 셰익스피어를 강의를 하면은 조금 살아나요. 왜냐하면은 셰익스피어가 말하는 상당 부분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관조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인생을 생각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거기에 막 그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지 않고, 왜냐면 그 보여주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그 소용돌이,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한 발자국 벗어나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대사들이에요, 바로. 예. 우리는 이 세상은 그냥 무대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죠? 무대고 우리는 많은 역을 우리한테 배역을 살아있는 동안 하고 가는 배우란 얘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설사 조금 좋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누가 뭐 아프다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시험에 떨어졌거나, 그러더라도 지금 내가 맡은 배역은 비극역이구나. 그죠? 조금 지나면 나한테도 희극역이 올 거야. 예. 내게 주어진 역이 지금 이 시점에 내게 주어진 역은 비극 배우의 역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진짜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새옹지마잖아요.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인생에 대해서 관조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선생님들 중에서 약간 철이 없고, 좀 인생을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약간 그런 편에 속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외국어 대학교에도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2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교수님은 너무나 진중하세요. 너무나 점잖고 수업도 너무나 어려워요. 네, 그런데 저는 좀 가볍고 수업도 굉장히 거의 배우처럼 해요. 수업을.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소개를 하죠. 그 교수님은 비극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희극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두 선생님의 강의를 말을 하자면 그 선생님의 수업은 진중함이 있고 비극과 같은 진중함과 깊이가 있고 선생님 수업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잔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약간 저는 이제 수업을 좀 가볍게 하는 유해, 근데 비극을 가리키면서 가볍게 하니까 조금 전달이 잘 안 되겠죠. 그 비극성을 감상하는데 좀 저해가 되겠지요. 예, 어쨌든 셰익스피어의 이 대사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좀 관조하면서 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사가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슷한 대사가 많은 작품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맥베스라는 작품에서도 또 요 비슷한 대사를 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게 저는 셰익스피어가 전달하는 많은 인생에 대한 인생 관 중에서 좀 중요한 인생관이라고, 삶을 하나의 연극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세상이 무대다. 셰익스피어 극단이 주로 공연했던 글로브 극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글로브 극장이. 당시에. 그러니까 워낙 영국 사람들이든 미국 사람들은 셰익스피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이제 똑같은 글로브 극장 형식으로 재건을 하고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렇게 팔각처럼 약간 각이 있어요. 그렇게 원형으로 돼 있고 일부만 위에 뚜껑이 덮여져 있죠. 그죠? 지붕이 덮여져 있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400년 전이니까 이때 당시는 조명 효과도 없고 음향 효과도 없고 지금 우리가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면서 누리는 모든 효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배우의 뛰어난 연기력만 있을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리어왕 같은 작품들을 공연을 하면은 이런 조명 효과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인공 조명이 없기 때문에 대낮밖에 공연을 못 하잖아요. 대낮밖에 공연을 못 하는데 멀쩡한 대낮에 거기 앉아서들 공연을 보면서 리어 왕이 딸들한테 구박을 받고 쫓겨나서 황야로 간단 말이에요. 황야로 가는데 이 자연도
리어왕에게 친절하지가 못해요. 잔인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호사를 누리던 왕이 딸들의 구박을 받고 황야로 나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우르르 캉캉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면 어때요? 꽝꽝 다 때려주고 번쩍번쩍 다 해주잖아요, 조명으로. 그죠? 당신 그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배우가, 리어왕이라는 흰 수염을 단 아주 노련한 배우가 나와서, 그래, 폭풍아 불어라. 너희까지도 이 하얀 백발을 쥐고 흔들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연기로. 그러면 어때요? 관객들이 멀쩡한 데서 보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이게 됐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뭘로 전달이 됐냐? 배우의 연기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대사로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무대의 분위기를 환한 대낮에, 맑은 대낮에 보면서도 관객들이 감정이입이 되도록, 예, 그만큼 대사나, 예, 배우의 연기에 의존을 했던 그런 작품들이란 얘기죠. 여기에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면은, 여기 깃발이 하나 있죠? 지금 이거는 현대판이라서 그러는데, 원래 글로브 극장에는 입구에 아틀란티스가 지구를 이렇게 메고 있는 그 그림이, 그 조각이 돼 있고, 거기에 이렇게 띠가 하나 둘러져 있어요. 라틴어 띠가 둘러져 있는데, 그 라틴어가 바로 이 세상은 무대다라는 글이 써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무대로 보는 그 사고가 당시에는 굉장히 지배적인, 예, 사고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 자체를 하나의 무대로 보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사실 이 극장을 보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 글로브 극장은 셰익스피어 극단, 예, 극단의 전용 극장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 극장의 전용 극장이었고, 당시 그 셰익스피어 극단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려냐면은, 거기 제가 썼습니다. 국내부 장관 극단이라고 이름이 명칭이 붙었다가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돌아가시고 제임스 1세가 왕이 됐을 때는 왕의 극단으로 바뀐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좀 배우들의 그 사회적 지위가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지금보다도 조금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배우 하면은 딴따라. 뭐 이런, 그죠? 굉장히 경시하고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은, 예, 그런 지위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배를 하고 있던 이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 16세기입니다. 이 시기에 극단 배우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땠냐?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순회 공연들 다니잖아요. 그럼 순회 공연 다니면은 불황아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시 불황하면은 어떤 법적 조치가 있었냐면은 집단 수용. 예, 불황아로 분류가 되면 집단 수용을 당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배우라는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 보장을 받고 연극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려면은 어떤 하나의 큰 후원자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 셰익스피어 극단의 후원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내부 장관 극단이라는 이름이, 예, 붙어서 활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소속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국내부 장관의 집에 가신, 하인들이죠. 예, 하인이라는 신분이 부여가 되고, 그럼으로써, 예, 자유롭게 공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신분 보장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1세 시대에는 제임스 1세가 연극을 굉장히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극단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궁정에서도 공연을 하고, 예, 맥베스 같은 경우가 초연이 궁정이에요. 제임스 1세 궁정에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궁정에서 공연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극단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당시에 그 연극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뭐냐면, 당시에 여자는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